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은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동료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여중생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 전두환 씨의 손자가 SNS에 전 씨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손자는 가족들의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며 호화 생활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서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소식 이미 들으셨죠? 다음 주 월요일 20일부터 버스, 지하철에서 마스크 이제 안 쓰셔도 됩니다. 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작된 2020년 10월 이후 2년 5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중교통에서까지 풀렸으니 이제 마스크와는 작별을 고할 시간이 온 셈이죠. 정말 봄이 오기는 오는 모양입니다. 참 이 감개무량함을 듬뿍 담아서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승재현 형사법무정책 선임 연구위원, 김은배 전 서울청 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커피보다 더 중독성 있어요. 아침에 모닝커피 마시듯 본답니다 하신 구재현님, 밭에서 오이를 많이 땄어요. 사반팀에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신 김병영님, 아우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94년생 딸이 원보씨 좋아한다는데 어떨까요 하신 강행자님, 메일 주십시오. 자,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아들 이용범 소방관이 예쁜 여친 지유와 100년 가약을 맺습니다. 행복하게 살라고 해주세요 하신 백규나님, 할머니가 동상에 걸려서 아프시대요. 그래도 사반 볼 땐 하하 웃으시네요. 정효섭 여사님 화이팅 하신 김효정님, 4인 가족 중 저만 빼고 전부 코로나 걸렸어요. 드디어 해방의 날이 오는군요 하신 김포의 김세연님, 거제 사는 우리 아빠 김주현 씨, 저번에 엄마 사연만 보냈다고 삐쳤어요 하신 김서하님, 구명자님, 민일홍님, 박준영님, 김혜홍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만 뉴스 육박.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오토바이를 노리는 자들입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인적 드문 새벽, 남성 둘 주목해주세요. 자, 잠시 오토바이 쪽으로 갈 텐데 배달통을 저렇게 오픈하고서 열쇠를 찾았어요. 네, 열쇠를 찾아서 시동을 곧 걸어봅니다. 자, 그러고는 들어왔어. 자, 밖으로 잠깐 나가요. 자, 그런데 다시 오더니 오토바이의 키를 꼽고 그대로 출발. 자, 감이 오시죠? 오토바이 도둑놈들입니다. 자, 그런데 며칠 뒤에 오토바이를 직접 끌고 오는 저 사람 바로 차주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저 차주 오토바이를 다시 찾은 겁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네, 일단 당시 상황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난 10일 새벽 2시 46분쯤입니다.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도난 사건인데, 이 새벽에 저 남성 2명이 오피스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들의 배달통을 뒤집니다. 그러더니 한 오토바이에서 키를 발견해서 그대로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4일 뒤에요. 피해 오토바이 차주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인근 한 건물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되찾게 되는데, 이 피해 차주에게 전화를 한 사람 역시도 절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원래 자신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자신의 것은 없고 남의 오토바이가 있길래 이 차 번호를 조회해서 최초 분실 차주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적재함에 고가의 헬멧 그리고 키까지 들어있었는데요. 이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주는 어쩔 수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오는 게 아니라 끌고 와야 했다고 합니다. 야, 승현님 이거 어쩜 좋아요? 그러니까요. 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오토바이를 잃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단 오토바이를 찾았지만 그 오토바이에 키가 없는 거예요. 키가 없으니까 그 오토바이를 끌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 궁금증 1. 그러면 이 두 번째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어디 갔을까? 첫 번째 오토바이를 가지고 막 다니다가 보니까
두 번째 오토바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오토바이를 가져가면서 그 자리에 첫 번째 오토바이를 놓고 가면서 그 안에 들었던 고급 헬멧과 키는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두 번의 오토바이 절도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두 번의 오토바이 절도를 다 처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 사람들을 찾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곧 잡힐 겁니다.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홈쇼핑 생방송 중 욕설입니다. 자, 국내 톱 쇼 호스트가 생방송 중에 정말 귀를 의심케 하는 언행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고 가시죠. 여행 상품은요,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을 하거든요. 유튜브에 저희 지금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지금 이 상황을 한 달 전쯤에 제보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 방심이 심의가 올라갈 때까지 일단 저희가 기다려보자 했었던 겁니다. 자, 저도 뭐 방송을 좀 편하게 하는 편이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는데 와, 저는 진짜 저거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했어요, 진짜. 네, 예? 한 쇼호스트가 어. 말 그대로 탑 쇼호스트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28일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이 화장품이 매진이 됐는데도 자신의 방송을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욕설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송 중에 그 뒤에는 여행 상품 방송이 편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해서 당길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또 여행이야 하면서 욕설을 섞어서 얘기를 했던 건데요. 이후에 이 쇼호스트는 제작진으로부터 정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이렇게 사과를 한 겁니다. 시청자들은 사과마저도 성의가 없다면서 항의를 쏟아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해당 쇼호스트는 이전에도 이 방송에서 김밥을 먹거나 남편이랑 전화 김밥. 통화를 해서 저도 저거 봤어요. 홈쇼핑을 개인 방송처럼 진행했다. 이런 민원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자, 뭐 저만큼이나 또 방송을 편하게 하시는 걸로 유명한 하지만 사고는 치신 적이 없는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진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이죠. 예? 이게 박 변호사님. 저는 이게 홈쇼핑이지만 아시잖아요. 홈쇼핑 그렇죠. 채널이 지상파 또 종편 사이사이 그러니까 노출이 많은 그 채널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좀 많이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저도 방송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공중파냐 아니면 이게 뭐 유튜브냐 뭐 이 따라서 잘 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 뭐 달리하는 건 아닌데 특히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 방송 이것도 역시 방심이 제재가 가능한 규정을 준수해야 되는 이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채널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욕설이나 비속어나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의견 진술 상황이에요. 아마 앞으로 가서 제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또 지금 김밥 뭐 먹고 뭐 남편하고 통화했다. 이 부분은 이제 이 방심에서도 이거는 뭐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있다 해서 요거는 문제 없은 결정을 내렸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앞에 욕설했던 거, 비속어 썼던 거는 지금 제재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저게 김밥 먹은 게 문제가 없다. 네. 약간 예능적인 성격이 있어서. 그렇죠. 예능적인 그러면 성격이 괜찮다. 사건 반장도 한번 김밥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럼? 우리 사실 치킨 같은 거 먹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네, 몇 번 있어. 저는 먹었어요. 맞다, 있었구나. 예, 예, 참, 예, 예. 그렇네요. 아무 문제 없이 다 지나갔었죠. 예. 제가 기억을 네.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가볼게요. 축의금 대신 가짜 돈입니다.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 자, 이 기자, 이 사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어제 올라온 사연입니다.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본인 결혼식에 와서 가짜 돈을 이용해서 축의금을 내놓고는 이 식권을 받아서 음식까지 먹고 갔다 이런 사연입니다. 이 전 남친은 5년 전에 잠깐 연애를 했던 사이인데요. 당연히 결혼식에 초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초대를 받지 않은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전 남친을 식장에 데리고 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 다 초대받지 않았는데 어린이 지폐 장난감을 봉투에 넣어서 이 낸 후에 식권을 받아서 둘리 밥을 그려준 넣어 거? 먹었다. 예, 그런 사연입니다. 이거, 박 변호사님. 네. 그런데 이거 약간 그냥 단순히 너무 찌질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기죄 혹은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 뭐 이런 걸로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통화거든요. 통화 위조 통화죄 행사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야. 근데 너무 이제 차이가 나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헷갈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사용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리가 크면 괜찮은데 어허. 둘리가 매우 작다. 어. 라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인데 신사임당 옆에 둘리가 작게 그려져 있거나 안 보인다면 이건 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보이면 범죄가 될 수 있고요. 매우 커서 식별이 가능하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 사기죄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해서 지금 돈을 받고 식권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얻은 그러네, 거거든요. 진짜. 사기죄.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뭔가 복수심이나 이런 걸로 한 걸로 보이는데 두 가지 범죄가 지금 문제될 여지가 큽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눈 오는 날 불박차 잘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앞 유리 이거 뭐야? 뚜둑 새똥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양이 많죠? 커? 이거 혹시 새가 설사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옆 공사장에서 튄 시멘트였습니다, 팀장님. 차라리 새똥이었으면 세차하면 그만이지만 시멘트 이거 앞유리 갈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이 불박 차량이 사실은 도로를 주행하는데 갑자기 아까 뚝 떨어졌는데 새가 설사한 건 아닙니다. 예. 보면은 시멘트에 액체가 묻은 즉 콘크리트 덩어리 조그맣게 떨어진 건데 그 우측이 아마 그 공사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사장에 콘크리트를 양생하는 과정에서 바람이 부니까 저렇게 떨어진 거예요, 차에. 그러니까 차주가 깜짝 놀래서 공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장에서 뒤쪽에 세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차를 하라고 한 다음에 그 현장 책임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보상을 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확인서까지 써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를 맡길 거 아닙니까? 근데 전면에 유리창이라든지 본넷이 좀 파였으니까 공업사한테 맡겼더니 공업사에서 견적이 무려 300만 원이 나왔던 거예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300만 원을 물어달라고 갔더니 안면을 모수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못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아하. 자, 그러면 못 받느냐? 아닙니다. 요거는 인사소송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마 이게 아마 과실 재물손괴는 처벌 안 거든요. 하기 때문에 물론 형사법으로는 처벌 안 받아요. 물론 도교법으로는 처벌은 받지만 도로교통법 적용하기 뭐하고 아무튼 안 주면은 어떡합니까? 소송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꼭 받아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갑자기 앞차가 차선을 저렇게 바꿔요. 예, 일단 불박차 그냥 갑니다. 이거 또 뭐야? 깜짝이야. 지금 전면 유리를 다 덮을 정도로 이번에도 새똥일까요? 새똥일까요? 아닙니다. 역시 양이 많습니다. 도로 공사 중에 뿌렸던 유제가 저렇게 팍 튄 겁니다. 유제라고 한다면 아스콘이 바닥에 잘 붙게 하기 위해서 이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건데 그게 왜 고여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저 내용을 보면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는데 사실 우리가 아스콘 기름을 뿌린다라고 하면 그 밑에 아스팔트에 그냥 이렇게 그 아스콘을 뿌리기 때문에 아스콘이 고이지는 않습니다. 고이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저렇게 아스콘이 갑자기 확 그 유리창 앞으로 왔다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스콘을 그냥 처리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폐기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하. 여하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인카 정도의 하나의 어떤 그 표시만 있고 거기에 신호수라든가 라바콘 같은 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의무를 제대로 기울였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불박 차량은 확인 후에 1차선으로 진입했지만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는 외국인이라 인지가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달렸기 때문에 안에까지 이 유화제가 다 들어와서 이 차량 가격보다 우리 그 수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와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팀장님 말씀대로 이것도 똑같이 그 유화제가 왜 고여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반장픽은요. 시어머니의 찐 속마음입니다. 오늘 푸처앤접은 평소와 달리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양 기자, 일단 어떤 사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앉았습니다. 시청률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네. 오늘은 조금 좀 다르게 해보려고 여러 가지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편안합니다. 예. 좀 편히 읽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카톡 프로필 때문에 기분이 좀 복잡하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이 카톡 프로필 업데이트 친구 목록에 시어머니가 이렇게 떠가지고 딱 보는데 프로필 사진에 아이고 고생해서 은배 이놈 키워봤자 다 남 좋은 일이네. 같은 글귀 사진을 저렇게 딱 올려놓고 배경 사진에는 은배 부부의 결혼식 찍은 날 사진을 해놓은 거예요. 며느리는 저걸 보고 어땠겠어요? 충격받았죠.
앞서 연애부터 결혼 준비까지 순탄하게 잘 해왔고 시어머니가 워낙 무뚝뚝하고 뭐 가끔 기분 상하는 뭐 이런 걸 했어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다만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면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대하는 것 때문에 그 시어머니가 좀 섭섭하다는 티를 내긴 했대요. 그게 조금 마음에 걸렸대. 자,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를 카톡 프로필로 갖다가 그냥 저격을 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마음이 참 이게 착잡하다라는 며느님의 사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런 기분이군요. 그렇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던 푸처앤잡 타임입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주세요.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지금 이거 저 먹이시는 거 맞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저한테 직접 말씀을 좀 해주세요. 어머님 지인들이 이거 보면 저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자, 다음은 생각하시면 동그라미를 들어주시고요. 헷갈렸어. 이게 쉬워 보이시죠? 않네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동그라미 X인데 그걸 못하네. 그걸 못하잖아. 자, 일단 동그라미. 네. 동그라미. 이런 며느리의 입장이 옳다. 동그라미. 그렇군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 다음은 시어머니입니다. 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그런 프로필로 너 저격을 했다는 거니? 이거 너한테 하는 말 아니야. 우리 아들 은배한테 죄송합니다. 서운해서 하는 소리야. 내가 아들 키워놨더니 며느리한테 이런 소리나 듣는다. 잘못 살았지 뭐. X입니다. 저는 X입니다. 예. 네, 구도가 아주 안정적인 구도인데요. 가장 궁금한 이제 앵커님, 양 기자님 말씀은 마지막에 들어보고 팀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장가를 결혼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게 뭐냐면 프로필, 이게 푸사라고 불러요. 이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저렇게 올리면은 아들과 며느리를 사실 좀 사람들이 볼 때 나쁘게 보기 때문에 거기다가 행복하게 잘 살았어야지 저런 말 쓰게 되면은 오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 시어머님이 그 문제가 있으면은 며느리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낫지, 푸사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아들도 망신, 며느리도 망신,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승 의원님 방송 전에 잘 살려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정말 이거 진짜 잘하시네요. 아니 제가 웬만하면 칭찬 잘 안 하는데 정말 잘하신다라는 말씀 제 마음 울어서 진짜 말씀드리고, 이게 쉽지 않는데 진짜 정말 말씀 잘 주셨는데, 저는 왜 꽃표를 했는가 하면 진짜 아들은 키워놓으면 다 도둑놈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머니가 저를 진짜 고이고이 저 홀로 아버지 없이 저 어머니가 저를 길러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 보는데 집사람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람한테 뭐 조금 더 줄라 그러고 어머니한테 조금 덜 섭섭하게 드리면, 특히 지금은 임신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는 오로지 자기 부인을 위한 자기 부인의 사랑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어떻게 놓았는데 적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싶은 말은 있잖아요. 그래서 푸사에 저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모든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다. 고로 그 정도는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죠. 생각하는 거는 자유인데 이걸 표시를 하신 거예요. 표시는 정확합니다. 키워봤자 헛수고다라고 하면서 결혼 사진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정확한 의사표시입니다. 이거 뭐 법률적으로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아주 불만이 있는 거고 대놓고 욕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며느리도 반대로 어머니 사진 올려놓고 아이고 이게 인간인가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신 것 같아요. 진짜. 네. 의견이 근데 굉장히 진짜 시어머니 팽팽한데요. 그렇게 마음이 좀 상해. 상하면 상하라고요 그냥. 그래 프로필 올립니까? 다 올려볼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알았어. 화납니다. 안 돼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가족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 양 기자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진짜 저는 말이죠. 저희가 그동안 이 고부 갈등 이런 얘기를 많이 전해드리다 보니까 주로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로 메일로 하여튼 사건 반장 CM이들 욕만 한다고 얼마나 항의를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만큼은 우리 시어머니들의 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었고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의견을 전해드리면, 그냥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럼 아니죠 그래도. 뭐라고요? 그냥 그래서 든 거예요? 그래서 든 겁니다. 그럼 안 되죠. 예. 저 그래서- 힘들어요. 이렇게 논리를 구성해 줘야 되는데 아이. 그냥 들어줬다 하니까 제가.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하늘사랑님, 은배야 좀 잘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했고요. 자, 최현미님. 근데 제가 이 자리는 또 이 자리대로 또 어렵네요. 제가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놓쳤어요. 자, 그런데 이자연 기자 너무 잘한다. 원보야 너 그냥 거기 앉아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달렸습니다. 예. 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3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나에게 딱 맞는 고함량 비타민을 찾으신다면 고려온단의 프리미엄 비타민 브랜드 메가도스로 선택하세요. 항산화 비타민 C, 활력 비타민, B군, 뼈 건강 비타민 D, 그리고 비오틴까지 내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을 직접 선택하세요. 좋은 원료는 기본.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D, 비오틴까지 메가도스는 고려온단의 고함량 비타민 브랜드입니다.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은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휴대전화로 동료에게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좀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예. 네, 서울 대치동의 한 아파트에서요. 여기서 일하던 70대 경비 노동자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경비 노동자는 14일 어제 아침 출근 직후인 오전 8시 20분쯤에요. 근무하던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불과 40분 전에 동료에게 유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갑질에 힘들다. 누가 갑질을 했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내용이 보면은 유서 내용을 보게 되면 그 관리 책임자 때문에 그 갑질에 의해서 본인이 힘들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유서 첫 줄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관리자는 자신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 책임자가 계속 갑질을 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 숨진 분의 동료들도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숨진 그 경비 노동자께서 관리 책임자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관리 책임자께서 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정신적으로 고통을 인내를 하지 못하시고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얼마나 시달림을 당했길래 이런 선택을 하신 건지. 자, 관련해서 숨진 경비 노동자의 동료분들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보고할 때마다 소장이 지시사항 것도 복명복창을 하고 해야지. 이건 뭐냐? 그 양반들 뭐 복명복창할 게 뭐 있습니까? 군대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인격적으로 모욕을 많이 받더라고요. 매일 1시간씩 인사 끝도 없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경비원을 내쫓고 경비원을 반장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양반 스타일이 뭐 뻑하면 뭐 큰 소리 치고 지 끝까지 최고고 지 이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 인격은 무시하고 지가 제일 잘났다는 식으로 계속 누적되어 오다 보니까 오늘 같은 사건이 터지게 된 겁니다. 자, 돌아가신 분이 70대십니다. 자, 그런 분한테 나이가 한참 어린 사람이에요. 어린 사람이 복명복창 똑바로 해. 얼마나 모욕입니까 이게? 군대에서 복명복창을 하는 이유는 이제 명령을 한 번 더 되뇌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컨대 뭐 탄알 일발 장전 하면 탄알 일발 장전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예.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면 군대가 생각이 나고 실제로 계급이 이제 생각이 나기 때문에 아마 70대 이 경비 하시는 분은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더더군다나 이 관리소장이 이제 경비원보다 더 높은 직책인데 바뀌면서 원래 반장 같은 직책을 하고 있다가 일반 노동자 경비원으로 강등이 좀 돼버렸습니다. 예. 그런 데 대해서 아마 불만이 좀 있었고요. 그거 말고도 다툼이 뭐 수신기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이 동료분들이 그 아파트 단지 안 곳곳에 전단지를 뿌리고 현수막 저 그 사진을 봤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 접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한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노동자가 저 직장에서 이런 일이 당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대자보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놓았습니다. 인격을 보장받는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부당한 인사 조치와 인격적 모멸감을 견디지 못했다. 또한 죽음과 비성의 구판이 되어간다라고 하는데 방금 저희들이 다 이야기했다시피 원래 경비반장으로 계셨어요. 경비반장으로 있는데 경비반장 자리에서 이제 내쳐지고 일반 경비원으로 내려가는데 과연 그러면 관리소장에게 이러한 어떤 인사권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첫 번째 도로겠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갑질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 결국 관리소장 상대로 어떠한 일을 할 수 없고 그 경비가 싸움을 걸 수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들께서 이게 주민들의 어떤 갑질이 아니라 그 관리소장의 갑질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은 밤늦게 사고 현장을 찾아가서 그분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주민들 중 한 분이 주민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관리소장이 잘했건 못했건 그건 논외로 치고 일단 관리소장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갑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리고 이 죽음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위해서라도 관리소장으로서의 어떤 그 자리는 잠시 내려놓고 이 사건의 객관적인 어떤 진실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죽하면 고인이 말이죠. 본인이 당신이 일하던 그 일터에서 저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냐 이 말이죠. 왜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 이거 옳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뭔가를 좀 응변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고인이 유서로서 저격을 했던 그 관리 책임자 뭐라 그래요? 지금 이 해당 상황. 관리 책임자 얘기를 좀 JTBC 취재진이 들어봤는데요. 일단 박 씨에게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준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강등이 아니라 본인이 원해서 인사 조치를 한 것뿐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유서에도 내가 어떤 걸 괴롭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가 정말 심각한 것이 지난 9일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전에도 그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70대 청소 노동자분이 극단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이 지금 경비원 유서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미화원 죽음에 대해서도 이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 9일인데요. 아파트에 근무하던 70대 환경미화원이 심장마비로 자택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문제가 그날 전날에 이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해고 통보를 받고 자택에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100% 인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해고 통보 받은 다음 날에 충격으로 사망한 거 아니냐라고 했고 또 진술 같은 게 따르면 해고받고 너무 힘들어했다. 해고 통보받고 너무 힘들어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내용, 이 2명에 대한 사망에 대한 책임 관리소장이 갖고 있다라고 대자보 등에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일주일 사이에 한 분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다른 한 분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두 분의 죽음에 대해서 공이 한쪽으로 지금 시선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청소 노동자분의 죽음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관리 책임자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청소 노동자가 사망하신 거는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해고가 아니라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또 본인이 처만한 게 뭐냐면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문제가 있나 봐요. 재건축 싸움 때문에 주민들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 노동자의 그 아시는 지인이 뭐라고 했냐면 JTBC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자의로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관리 책임자가 왕이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이 말할 때는 관리 책임자가 왕이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갑질을 했던 거죠.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또 들어온 소식 있으면 전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강원도 춘천의 초등학생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50대 남성이 여중생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앞선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성의 행각을 파헤쳐봅니다. 자, 지난달 강원도 춘천에 사는 초등학생을 충북 충주까지 유인했던 50대 남성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자, 경찰이 검찰로 남성을 넘기긴 했는데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일단 2월 당시 사건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게 지난 2월 10일이었는데요. 11살짜리 초등학생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옵니다. 2월 16일 오전에 이 초등학생이 충북 충주시 소태면의 한 창고 건물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일단 이 초등학생이 실종 당일 밤에 춘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서울행 버스에 타고 또 이 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에서 끊어진 것까지를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초등학생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내가 지금 충주에 있는데 너무 무섭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게 됩니다. 지금 저 친구예요. 예, 즉 경찰이 즉각 그 위치를 추적을 해서요. 그 공장 건물에서 해당 초등학생을 발견했습니다. 자, 이게 그 50대 남성이 SNS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50대 남성이 SNS를 통해 가지고 그 초등생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맛있는 밥을 사준다든지 친하게 지내자. 그리고 원하는 거를 다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충주로 불러내기 위해서 그 초등생을 서울로 이제 유인한 거예요. 서울에서 만나자고 한 뒤에 자신의 차량으로 초등학생을 태운데 와가지고 자충주에 있는 자기가 거주하는 공장으로 데려갔는데 그때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초등학생을 발견한 당시에는 그 초등학생도 있었고 현장에 그 남성이 있었기 때문에 체포를 했습니다. 긴급 체포를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본인이 했던 범죄 사실 시인을 했어요. 그래서 2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실종아동법 위반을 혐의로 경찰에 이제 송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이 이 초등생을 유인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아마 무겁게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사건 그러면 바로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2명을 더 꿰어냈다. 자, 알고 봤더니 이미 2번의 그 전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저도 보고 이게 정말 첫 번째 범행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범행을 할 수 있을까? 과거에 이런 어떤 범행이 없었을까? 저도 그렇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에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생에게 똑같습니다. SNS를 통해서 접근한 뒤 자기가 홀로 거주하는 충주시에 있는 이 창고로 유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그 부모의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은 휴대전화 통신 위치 조회 등을 통해서 실종 2시간 만에 이 남성의 거주지에서 홀로 있던 중학생을 발견했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중학생은 경찰에 스스로 충주까지 이동했고 피해 사실은 없다고 진술함과 동시에 뭐 특별한 피해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은 없다라고 판단하고 종결하고 이 중학생을 인계하고 추가 수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저희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르면 분명히 아동 청소년에게 뭔가 부적절한 이야기를 할 때는 처벌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SNS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안 살펴봤을까? 이때 제대로 수사했다면 뒤에 있는 범죄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지난해 7월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이 또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또 다른 범행입니다. 지난해 11월에도 강원도 횡성에 거주 중인 여중생을 역시나 소셜미디어로 유인을 했습니다. 거주지인 충북 충주로 유인을 했고요. 이 당시 경찰이 이 피해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후에 중학생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이 그 자리에서 남성을 현행범 체포하긴 했는데 이 조사 과정에서 중학생이 피해 사실을 진술을 안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남성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시에 이것만으로 구속영장 신청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 남성을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추가 범행을 밝혀낸 뒤에 지난 2월에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그 여중생이 저 별일 없었어요 해서 일단 넘어갔다고 쳐요. 자, 두 번째. 강원도 횡성에 있는 여중생이 충주로 왔습니다. 자, 근데 이걸 불구속으로 수사를 했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 변호사님, 만약에 말이죠. 네. 이 뭐 검사님들이나 판사님들 자녀분들이 이런 일을 이거 불구속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좀 승재현 의원도 조금 거론을 했지만 유사한 범행이거든요. 이걸 단순히 실종아동법으로만 했었어야 되느냐라는 거를 좀 더 찾아봤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난해 7월 달에 시흥에 거주한 여중생이었고요. 말씀처럼 두 번째는 횡성 거주 여중생입니다. 똑같은 패턴, 유사 패턴의 범행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속을 하지 않았던 거는 그 진술만 듣고 더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 말고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것을 못했기 때문에 세 번째 사건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약간 사법당국 또 수사당국에서 조금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자, 박 변호사님, 그런데 실종아동법 처벌 수위가 이게 별로 그렇게 세지가 않다면서요. 아니, 근데 진짜 저희가 이 외국 사례를 얘기하지만 박 변호사님. 네.
외국 특히 미국 아동 상대로 뭐만 했다 하면 그냥 가차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법은 실종아동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동법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을 때 그때 보호했을 때 처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거 법 적용 자체를 실종아동법이 아닌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나 다른 범죄들이 있습니다. 제 말이요.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왜 이 법을 이거는 뭐냐면 아동이 실종됐는데 실종됐구나 신고 안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낮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동에 대한 범죄 좀 전에 외국 얘기를 했는데 미국 같으면 더 추적을 합니다. 단순 실종 아동법이 아닌 정말 실종 아동법이 어떤 경우냐면 정말 길 가던 아이인데 실종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그 정도만 처벌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누리꾼들 반응이 만약에 외국으로 그 사람이 튀었다. 제발 한국으로 송환하지 마세요. 그냥 미국에서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누리꾼들이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 일단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자신을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손자라고 밝힌 한 남성. 최근 이 남성이 부모인 전재용 씨를 포함해 자신의 일가 전체를 비난하는 내용의 영상을 SNS에 남기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우원입니다.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은 내밀한 가족 사진과 함께 전재용 씨에 대해 출처 모를 검은 돈을 사용해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전두환 씨에 대해 학살자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갑작스러운 폭로를 쏟아내고 있는 전두환 씨의 손자.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 일단 언뜻 보시기에는 이게 정치 뉴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일단 오늘 이 전우원 씨의 폭로 내용 가운데서 정치적인 약간 좀 이슈가 될 만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좀 저희가 좀 뉴스룸이나 앞서 정치부에서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 사건 반장에서 좀 소개할 만한 그런 부분들만 추려서 좀 전해드린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내가 전두환 씨의 손자다. 네, 어제 이 전두환 씨의 손자이자 전재용 씨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전우원 씨가 일가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씨는 가족이 행하고 있을 범죄 사기 행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현재 자신이 그 뉴욕 한영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전두환 씨의 손자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운전면허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손자가 맞다는 건 그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전두환 씨의 차남이 전재용 씨인데요. 이 전재용 씨가 두 번째 부인과 사이에서 낳은 둘째 아들이 바로 이번에 폭로전에 나선 전우원 씨입니다. 예. 자, 그 연희동 그 전두환 씨 자택이 있던 연희동 정말 어떻게 보면 언론의 이 취재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공간이었는데 자, 이 전우원 씨가 공개한 오늘 영상 사진들 보니까 진짜 연희동 그 속속들이 이런 게 다 나왔어요, 팀장님. 그렇습니다. 1998년도 8월 달에 올린 사진을 보게 되면 거기 이제 전 씨가 이제 손자들하고 이제 누워 있지 않습니까?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편안한 차림하고 다정하게 누워 있는데 저 얼굴을 가렸습니다. 저 손자들을 지금 침대에서 편하게 누워 있는 상태고요. 또 보게 되면은 그 전두환 씨 손녀의 호화 결혼식이라고 있는데 사진 여러 장을 올렸습니다. 여러 장을 올렸는데 당시에 그 전두환 씨가 25만 원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전두환 씨 가족이 어떻게 저런 많은 돈을 구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사진을 보게 되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전두환 씨 아내 이순자 씨가 저 스크린 골프장에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영상을 올렸는데 저 영상이 사실은 저 추정되기를 이순자 씨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습이 비슷하기도 하고 아마 저 스크린 골프장은 연희동에 있는 사저에 준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귀가 쫑긋했던 게 돈. 그렇죠.
정말 그 수천억대 그 환수하지 못했던 돈의 어떤 단서가 될 만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제 검은 돈이라고 본인은 표현을 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검은 돈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폭로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전재용입니다. 이 전재용이 범죄 사실을 숨기고 전도사로 위장해서 미국 시민권을 따려 한다라고 공개를 했고요. 삼촌이죠. 전재만. 전재만은 돈이 많이 든 와이너리를 운영하는데 여기도 검은 돈의 냄새가 난다라고 공개를 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잖아요. 와이너리 주소하고 이름도 공개를 했습니다. 본인은 그러면서 나도 죄인이다. 그래서 죄값 달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우원 씨가 일단 여기까지는 뭐 정치부 회의나 앞서 뭐 뒤 이어서 하는 뉴스룸에서 많이 들으실 내용인데,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조금 어떤 전 씨 집안 문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특히 어떤 본인의 불행했던 과거사, 전우원 씨 본인의 불행했던 과거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 씨의 육성으로 들어보시죠. 전재용 씨는 제 유년기 동안 제 삶에 없었습니다.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저희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에서 박상아 씨와 해외에서 저희에게는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을 쭉 펴오셨기 때문이죠. 하루는 저를 미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것도 박상아 씨와 동거를 하고 있는 그 집으로요. 그분들이 그 침대 위에 저를 자게 하셨고 저를 가지고 노셨습니다. 자, 이게 참 그러니까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그 유년기에 부모의 이혼 그리고 새엄마 박상아 씨 뭐 그런 과정에서 받았을 자신의 어떤 상처들이 이번 폭로의 계기가 된 건가라는 싶기도 하고요. 저것만 들어보면 사실 뭐 저 부분들 다 통할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방금 이야기를 했다시피 뭐 이것도 내밀한 가정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왈가왈부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전우원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전재용 씨가 실제로 의로워서 전도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의로운 척하면서 전도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전재용 씨는 내 유년 생활 전체에 내 삶이 없었다. 10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나의 어머니와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목이 메였던 부분인데 우리에게는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박상아 씨와 해외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인 전재용 씨가 전도사가 된다니라고 하면서 약간 종교적으로 좀 비꼬는 모습을 보였는 거죠. 아멘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지옥을 본 남자입니다. 자, 이 전우원 씨가 직접 저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을 봤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지 계속 이어서 영상 보시죠. 저는 원래 죽으면 저의 죄에서 도망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을 정말 비겁하게 살았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게 하지만 죽음 속에서 제가 본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저의 죄악을 죽음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존재인지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 전우원 씨가 기자들과 유튜브 라이브를 했습니다. 방금 뭐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은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났던 효과음이었고요.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죽음의 문턱에서 지옥을 보고 난 뒤에 난 종교적으로 회개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 씨는 먼저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제 죄는 제가 달게 받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기적이게도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씨가 이런 일을 벌인 이유가 있습니다. 잘못을 하면 신이 처벌을 받는다라고 적었고요. 특히 SNS에는 신앙에 관련된 다수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는데 전 씨는 원래 그 미술품 등의 사진을 인스타에 자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 1년 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지옥을 형상화하는 그림을 올리면서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맞이했다는 걸 올렸고요.
이런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뭔가 종교적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닐까라는 측정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히 여러 개의 영상들 중에 이 전우원 씨가 우통을 벗은 모습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무슨 문신, 이 타투가 있던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확인이 된 게 있습니까? 네, 이 상의를 벗고 있다 보니까 그 문신이 드러났는데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있네요. 2022년 12월 25일, 그러니까 날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숫자들은요, 이 앞서 전 씨가 죽음을 경험했다고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날짜들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좀 가족이, 그러니까 자신의 할아버지는 뭐 이미 고인이 됐지만 아무튼 가족들이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저는 이 부분이 할아버지처럼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일단 전두환 씨가 지옥에 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뭐 전우원 씨의 말에 따르면 이제 내 할아버지는 내 할아버지는 전두환 학살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지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모두 회개하지 않으면 그리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에 있는 현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게 결국 회개와 관련이 있는 듯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도까지 어떤 가정 내부의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다 폭로가 아들에 의해서 됐는데 그 아버지 전재용 씨는 이에 대해서 뭐 입장을 낸 게 있을까요? 네, 전재용 씨는요, 아들이 우울증으로 많이 아프다면서 그 SNS에 쓴 글도 알았지만 막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야 가족이니까 괜찮은데 지인분들이 피해 보셔서 정말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한 언론을 통해서 전하게 됐고요. 또 다른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서는 이 본인을 비롯한 가족에 대한 불법행위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당황스럽다라고 했습니다. 또 연희동 자택 내 스크린 골프장, 이것에 대해서는 부친 생전에 자식들이 돈을 모아서 선물로 해드린 건데 노환이 깊어진 이후에는 사용한 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전우원 씨는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친부가 아마도 이제 정신질환, 자신의 어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정신질환이라고 프레임을 뭐 이렇게 씌울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자식이 정신질환으로 고통받고 걱정되신 분들이 제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입원했을 때 전화 한 통 없으셨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더라고요. 자, 박 변호사님. 예. 지금 추징 미납금 지금 956억 원. 그렇죠. 자, 그런데 앞서 들은 것처럼 검은 돈이 있었다. 예. 자, 이른바 전두환법이 뭐냐면 추징 미납금은 원래 같은 본인한테만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재산 행성의 같은 과정만 찾아낸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전우원 씨가 얘기하는 검은 돈이 어떻게 형성됐고 이게 할아버지인 전두환부터 전재용, 전재만 이거 내려온 게 확인만 된다면 추징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말로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 검은 돈, 뭐 와이너리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인과성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단계에서는 추징금을 찾기는 어렵고요. 지금까지도 검찰은 아직 추징금을 찾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좀 오래 지속될 이슈인 것 같은데요. 계속 좀 지켜보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20대) 후반에 성당에서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된 고 씨 부부. 고 씨는 자상하고 성실한 남편의 모습에 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편의 이런 모습은 전부 거짓이었던 걸까요? 최근 일어난 사건으로 고 씨의 행복했던 가정은 와장창 깨져버렸습니다. 남편 회사에 새 직원이 들어왔는데 바로 남편이 학창 시절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학폭 피해자였던 겁니다. 심지어 새 직원은 사장과 친분이 두터웠는지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장이 남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알게 된 남편의 과거 학교 폭력 사실과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모습에 혼란스럽다는 고 씨. 남편의 지난 죄가 돌고 돌아 이렇게 오게 된 걸까요? 진짜 이 더 글로리 때문에 진짜 난립니다. 진짜 이놈의 이 학폭 정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이 사연도 이 남편의 과거 학폭 사실을 알게 되면서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자, 아내는 그러면은 그 남편의 과거 학폭
몰랐던 거예요? 네,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이 아내, 고 씨와 남편은 20대 후반의 동네 성당에서 만났는데요. 일단 고 씨는 그 성당을 어릴 때부터 다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쯤에 고 씨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서히 가까워지기 시작을 했고요. 남편이 먼저 고 씨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 씨 같은 경우엔 성당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또 이 어린 동생들에게도 굉장히 친절한 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그 모습에 반했고요. 이런 자상한 면모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남편은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성당에서도 그 남편의 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거가 있었을 거라곤 이 아내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근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 남편의 친구들하고도 교류가 있었을 텐데 그때도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살던 곳은 지방이고 고 씨와 살던 곳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자주 보질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몰랐을 뿐만 아니고 또 청첩장을 돌리지 않습니까? 예. 청첩장을 돌릴 때 같이 가야 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고 씨는 고 씨대로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20대가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고향 친구들하고 뭐 같이 못 지냈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가지고 별로 친하지는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연락 같은 거 잘 안 했던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결혼식 날 고향 친구들이 왔습니다. 소개를 해줬는데 인상들을 보니까 좀 성격들은 좀 괄괄하고 드는 것 같았지만은 뭐 별 이상이 없었고 특히 또 그 친구들이 뭐 다른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이 고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설마 남편이 그렇게 학폭 가해졌을지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남편 이 회사에 새 직원이 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학창 시절 때 참 여기서부터 이제 급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남편 대학교도 변변하게 졸업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직장이었는데 그 아르바이트하는 직장의 사장이 굉장히 예쁘게 봤답니다. 그래서 정직원을 이제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은 굉장히 그 회사에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회사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새로 온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거예요. 그 직원이 그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 누군데 몰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혹시 저 남편은 기억하지 못하고 정말 죄송한데 누구시냐라고 하니 그때서야 비로소 나 어느 중학교에 누구인데 정말 기억 안 나?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이제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남편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3년 내내 그렇게도 지독하게 괴롭혔던 피해자였다는 것을. 야 진짜 야 가서 빵 사와. 네. 빵 셔틀 시키고 네. 막 뭐 사와 심부름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때린 놈은 기억을 못합니다. 기억을 하지만 기억을 적게 하죠. 아. 예, 기억을 적게 하는 거고. 그래서 중학교 동창이 이제 피해자가 오니까 아내가 뭐 어느 정도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약간 키가 좀 작고 왜소해가지고 조금 괴롭혔다. 조금 괴롭혔다고요? 조금 괴롭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좀 제대로 알아야지 나 당신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 물어보니까 이제 가관인 거예요. 일단은 가방 들고 댕겨라. 이 가방 뭐라고 표현하죠. 가방 예. 들고 다니라라고 하고 지금 말한 것처럼 빵 같은 거 사오라고 심부름 시키기도 하고요. 농구 골대 앞에 세워놓고 골대처럼 다칠 수 있게 지금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 같이 또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아마 이거 알게 돼가지고 선생님한테 혼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학폭은 계속 됐다고 하고요. 결국 학폭을 계속 당하니까 이 피해자, 이 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은 결국 사망했을 때 전학을 갔고 남편은 그 이후로 이것을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서야 아내에게 다 털어놨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남편은요, 어쨌든 새 직원이자 자신의 이 과거 학폭 대상이었잖아요. 그 동창이 오고 난 이후로 남편이 정말 시름시름 앓았다고 합니다. 이 회사만 갔다 오면 왜인지 힘이 뭐 죄다 빠져서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누워만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남편 모습이 변해버리니까 이 고 씨가 남편을 캐묻게 됩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회사를 다니기가 눈치 보인다면서 고 씨한테 이런 사실을 털어놨던 겁니다. 야 일단 뭐 남편 걱정은 차치하고 아내분의 충격도 컸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내가 캐물어가지고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인 사실을 이제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상하고 다정했던 성실한 남편이 학폭 가해자라는 소식을 듣고 이 아내는 크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아내 같은 경우에도 학교 다닐 때 사실은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였던 거죠. 아, 학교 다닐 진짜요? 때 아내도 예, 그렇지. 그렇게 뉴스를 할 정도로 크게 폭행은 안 당했는데 그 친구들이 집에 쫓아와서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돌림을 했다든지 아니면 무시하는 걸 했기 때문에 본인이 시제적으로는 정신적으로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해자들을 지금 가슴 깊이 생각하고 아픈 상처인데 그 부위가 누구냐면은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본인이 충격이 2배, 3배로 더 왔던 거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설마 저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까? 야, 세상에 박 변호사님. 네. 진짜 쇼크 엄청 컸겠네. 자, 그런데 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 회사 사장, 네. 남편의 회사 사장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예. 나쁜 짓을 한 거잖아요, 결국은. 회사 사장이 알게 되는데 사실은 회사 사장하고 새롭게 들어온 이 직원하고 직원의 아버지하고 회사 사장이 이 친분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또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학폭을 당해가지고 많이 힘들어했다라는 것도 회사 사장이 들었는데 아를 욕했겠죠. 아, 그런 인간이 다행히 욕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 내가 뽑은 직원이 그 가해자였던 거예요. 남편. 지금 남편. 회사 사장이 아주 화가 났었고 그 회사 사장이 자주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 또 요소 일진놀이 하면 해보지, 회사에서도. 그리고 학교에서 그렇게 폼 잡고 돌아다니더만 나중에 그래가 사회생활 힘든 거다라고 계속 무안을 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사장이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편이 더 위축이 된 겁니다. 회사에 가면 눈치 보이고 또 사장 눈치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던 실수도 반복하게 되고 아주 고통스럽게 자, 된 그럼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사장님의 네. 지인의 아들을 아들이었어요. 때렸어요. 피해자로 만들었다. 저렇게 네. 빵 심부름 시키고. 네. 그랬더니 사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 그러니까 남편, 야, 너 왕년에 뭐 좀 했다며, 한번 해봐,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야, 진짜. 그럼 이거 회사 나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승희 의원님? 저는 이 2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첫 번째 아까 전학 갖는 것도 피해자가 전학 갔어요. 예. 원래는 가해자가 전학을 가는 게 학폭의 원칙인데 피해자가 떠났다는 건 그 순간도 피해자가 그로부터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따로 만났다면 저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데 예. 시청자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도 이 피해자가 또 회사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될까요? 그건 절대로 아닌 거잖아요. 당연하죠. 가해자 입장에서 이 생각이 어떻게 보면 뭐 자기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생각을 해서라도 제가 봤을 땐 과감하게 그 피해자와 그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회사를 조금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방금 승희 의원님 말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가해자가 사실은 피해자한테 진솔하게 반성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같이 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피해자는 남아있고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제일 원칙인 거고 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피해자한테 사과할 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본인이 살며시 그만둬라. 이게 원칙이다라고 봅니다. 아, 박 변호사님, 네. 진짜 말이죠. 이 더 글로리 이후로 예. 이 학폭에 대해서 이 정말 세상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 이 완전 달라졌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사실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스포츠 선수라든지 뭐 연예인들 그런 학폭이 있었고 학폭을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은 영원히 족쇄가 돼요. 뭐 공소시효가 있어요, 사실은. 공소시효가 있지만 그 공소시효 없이 학폭을 했다면 영원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게 아마 지금 이 영화 더 글로리하고 지금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셨어요? 봤죠, 당연히. 그 영화 아닌데. 드라마요. 예. 드라마인데 너무 영화같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렇구나. 하루에 다 모든 걸 봤어요. 아, 네.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남편의 학폭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뭐가 됐든 박 변호사님, 네. 이 아내분도 과거 뭐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지만 학폭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 세상에 알고 봤더니 내 신랑이 학폭 가해자였네? 더군다나 지금 회사에서 지금 이렇게 되게 생겼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학폭이라는 게 뭐 이전만 해도 이거를 갖고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사실 없어 보이기도 하고요. 뭔가 큰 어떤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운데 지금 사회 분위기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이제는 학폭이 있었다면 이거는 사실은 영원히 용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 혹시나 누구한테 학폭했을 때 너 영원히 이거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도 정지가 됩니다. 정지가 되고 성인이 됐을 때 다시 진행이 되거든요. 학폭도 이제 앞으로 그런 방향이 된다 그러면 이게 뭐 제가 단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학폭을 가했던 남편 또 학폭 피해자였던 아내 충분히 저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걸로 이혼 사유가 100%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하고 승 의원님도 좀 짧게 이 아내분의 선택 어때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제 아내분이 사실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남편이 진솔하게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반성하고 용서를 받으면 이혼할 것까지는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뭐 좀 서로가 합의해 살아가는 거고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회개를 했어야 원칙이거든요. 회개를 했다고 저는 보고 이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자의 못을 박지 않습니까? 못을 뺐어. 자국이 남잖아요. 영혼이 자국은 본인이 안고 살아가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우리 승 의원님. 이거는 부부지간의 개인 간의 문제인 듯해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내가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볼 때마다 그 트라우마가 기억이 난다면 저는 그 다음에 아이들까지 같이 키워야 되는 부부 관계고 이게 1년, 2년 지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지나는 거라면 저는 나중에 분명히 이게 크게 와닿기 전에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단호하시네요. 자, 이 기자. 네, 정답님 이혼하세요. 인성은 안 바뀝니다. 이렇게 딱 정답을 내려주신 분도 계시고요. 이초코님 이런 생각은 저도 못했는데 저 피해자가 사장이랑 친분 없었으면 저 가해자가 저렇게까지 스트레스 받아 했을까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티끌모아 파사님 나도 왕따였는데 왕따 시켰던 애가 우리 회사 협력업체로 들어왔어요. 이런 어이구야. 말씀도 하셨고요. 먼지님 지는 3년이나 괴롭혀놓고 회사에서 그거 당했다고 괴롭다고 하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진짜 학폭에 대해서는 말이죠. 정말 분위기가 싹 바뀌었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갓길에 차를 세우고 내려서 트렁크를 엽니다. 그 안에서는요. 강아지 한 마리가 저렇게 내립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냄새를 맡기 바쁩니다. 강아지는 운전석으로 향하는 보호자를 따라가는데요. 그런데 이 운전자 차에 올라타더니 강아지를 놓고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어디가 같이 데리고 가야지. 강아지는 이런 보호자의 차를 끝까지 뛰어서 따라갑니다.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보호자는 자신이 키우던 어린 강아지를 길가에 버리고 떠난 겁니다. 세상. 이 모습이 CCTV에 모두 담겼고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목격하고 버리지 말라고 소리까지 쳤다고 합니다. 야. 강아지는 차를 쫓아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차에 부딪힐 뻔하기도 했습니다. 오. 강아지는 다행히도 목격자에 의해서 곧바로 구조가 됐는데요. 구조 당시에 몸에 비해서 너무 작은 목줄을 하고 있었고 또 다리도 다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너무 순한 이 강아지는 낯선 사람에게도 금방 다가가고 꼬리를 흔들기도 했습니다. 구조자는 지역 동물보호단체에 신고를 했고 강아지는 보호단체로 이송이 됐습니다. 이 단체 회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I mean, that was an intentional dump, and he did not want to be caught. It makes me sick to my stomach when I see people that will take the time to take their dog, drive out here.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자신의 반려견을 유기하러 온다고 합니다. 10년간 무려 수천 마리의 강아지들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저번에 있었는데 저런 일이 똑같네, 진짜. 네, 그런데 여기서는요. 강아지를 버린 보호자를 잡았습니다. 아, 진짜? 차량 위치가 확인이 되자마자 경찰이 집을 수색했고 남성을 저 사람이에요, 체포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이 남성 현재 동물학대 혐의로 구금이 돼 있습니다. 아, 또 미국은 또 동물학대하면 그냥- 구속시켜버리네요. 예, 네. 우리나라랑 완전 다르죠. 자, 계속해서 미국 이어갑니다. 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길을 지나던 여성의 몸을 덥석 껴안습니다. 뭐야? 그리고는 왜 이래? 여성의 팔을 잡아서 여성이 들고 있던 물건들을 떨어뜨립니다. 이 남성은요, 떨어진 물건들을 잽싸게 잡아서 도망갑니다. 넘어진 여성은 떨어진 봉투를 잡고 일어납니다. 이때 남성이 뒤돌아와서 다시 여성을 잡고 들어 올리더니 이 바닥에 그대로 내동댕이 쳐 버립니다. 남성은 여성이 들고 있던 이 봉투와 떨어진 물건들, 저것들을 들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방금 저거 뒤에서 들은 건 레슬링 기술인데?
네, 이 남성이 훔쳐간 봉투에는요, 4,3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남성은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이 여성이 돈을 찾는 은행에서 이 40km 정도 떨어진 사건 현장까지 미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요, 돈도 돈이지만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척추를 크게 다쳤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걸을 수 없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정말 레슬링 받기가 정말 위험한 거라니까. 이거. 네, 이 여성은 베트남에서 이민을 와서 7년 전에는 아이고,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다가 이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베트남 여행 갈 돈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연에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금을 해서요, 3일 만에 8만 달러 넘게 모였다고 합니다. 남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경찰이 수배 중입니다. 아유, 저 인간이 꼭 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으로 가보시죠. 자, 체육관에 흉기를 든 남성이 서 있습니다. 세 명의 여성이 긴 막대기를 들고 이 남성에게 달려듭니다. 한 명은 다리, 또 다른 한 명은 몸통, 또 그리고 막대기 어깨를 걸어서 남성을 넘어뜨리는 모습입니다. 이 남성 옴짝달싹을 못하고 제압당하게 된대요. 너무 연기가 엉성한 거 네, 아니에요? 조금 그렇긴 한데 이 여성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 바로 방범용품입니다. 경찰들과 협업해서 공동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약 2m 정도 되고요. 막대기 끝에 밴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툭 갖다 대면 밴드가 몸통을 묶어버려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저기 자동으로 확 감기네요. 그렇죠. 그게 효과입니다. 저렇게 오. 두 명이 함께 공격을 하면 야. 어떤 흉악범도 오. 한 방에 제압이 가능한 거죠. 야, 저 정도면 우리 팀장님도 꼼짝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범인이 이제 가만히 있어 줄까 싶은데 그렇죠. 예, 흉기를 든 범인을 제압할 때 쓰는 겁니다. 흉기 든 팔에 툭 대니까 저렇게 확 묶이면서 제압이 되는 거죠. 왼쪽 팔로 때리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좀 그렇긴 한데 밴드가 찍찍이로 되어 있는데 묶인 사람 쪽에서는 쉽게 풀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연 범인들이 영상 속 남성처럼 가만히 쉽게 제압당해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회사 평소에 운동신경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그 호신술 배울 때 야, 너 왼쪽 손목 잡아봐 이러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거기 안 잡아요. 안 잡아요. 다른 예. 잡아요. 자, 길이 한 2m 되는데 무게도 1kg 넘는데요. 쉽게 다닐 수 있을지 좀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영상 속 남성이 바로 이 제품 회사 사장님이에요. 몸소 이 제품 성능 보여주기 위해서 흉악범 욕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제압을 당해준 겁니다. 사장님, 이 제품이 간신을 받아 좋지만 이 제품이 전혀 필요 없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자, 팀장님께 짧게 대답해 주세요. 저거 효과 있겠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애경들한테 저거 도입해서 차량 갖고 다니면서 흉기 든 사람 피해자 체포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자, 여기 신발 가게입니다. 흰색 점퍼 입은 한 여성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앞에 있는 부모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별 반응이 없자 여성은 답답한 듯 자리를 팔쩍팔쩍 뛰기도 합니다. 여성은 들고 있던 신발을 부모를 향해 던지다가 결국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달라 그러면. 여성 이내 바닥에 엎드려서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이를 본 점원은 여성에게 다가가서 토닥토닥하면서 위로까지 해줍니다. 부모는 이런 딸을 두고 그냥 나가 버립니다. 이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자, 이 여성 신발을 사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가게에 갔는데 네. 부모님이 신발이 너무 비싸다면서 사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200위안, 우리나라 돈은 38,000원 정도 되는데요. 게다가 이 여성 올해 28살입니다. 성인이에요. 성인이 된 후부터는 이래서 번 돈 다 부모님께 드린 아주 효녀였어요. 본인이 번 돈으로 신발 하나 사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네, 그냥 사주면 되는데 결국 여성, 한참 울던 여성은 눈물을 훔치면서 가게에 나와서 허공에 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자, 너무 안타깝다 해서 누리꾼들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밤 되시고요. 내일 그 한일 정상회담 중개 관계로 저희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저희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